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서울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이 서울역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이런 모습의 서울역의 예전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근대적인 시간관념의 상징인 철도를 소재로 한 시계 광고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시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장과 양복을 입은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 구세대와의 갈등에서 못된 걸, 못된 보이라고도 불리웠다고 합니다. 자, 밑에 두 개의 대비되는 사진은 그 내용도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왼쪽은 30년대의 남대문의 모습이 있고요. 그 앞에 전차라든가 이런 그 모습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은 도시 근교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굴을 팔고 살고 있는 토막민의 모습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가 나타나면서 사회 모습이 변화합니다. 시간관념이 생긴다든가 의식, 주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항기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1920년대는 오른쪽의 지도를 참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요 항만입니다. 원산이라든가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부산까지의 그 주요 항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1905년도에 경부선과 1906년도에 경의선, 1914년도에는 경원선과 호남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X자형 간선 철도망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식량이라든가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의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만과 철도망을 구축한 것이 바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철도와 항만 시설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 1920년대가 되어 있고 1930년대가 되어지면 병참기지화 정책을 시행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식민지 공업화로 인해서 북부지방의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이때 북부지방의 공업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시의 도시의 특징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촌에 일본인 거주지인 남촌이 있고요. 북쪽에는 한국인의 그 거주 지역으로서 북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북촌 알죠? 그런데 한국인 거주지가 있는데 남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대적인 모습이었고 반면에 한국인 거주지는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과 1920년대의 산미 증식 계획이 우리 농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그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빈민촌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이 도시의 빈민을 토막민이라고 하였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두 사진의 남대문로와 그 다음에 토막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다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1930년대 남대문로의 모습에 관련된 글입니다. 1930년대에 남대문로의 모습과 대비되어지는 도시 빈민의 삶에 관한 글입니다. 사진과 글의 식민지 도시 안에서 대조된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것을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다든가 그 도시 안에서 농촌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모여들어서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민지 통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도시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일제의 식민 지배 하에서 우리의 한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1921년도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 한글날의 기초가 된 각야날의 제정이라든가 또 문맹 퇴치 운동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1931년도가 되어져서 조선어 연구회가 개편되어진 조선어 학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은 치안유지법에 근거해서 조선어 학계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어지는 것이 1942년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말 사전은 실제로 편찬을 시도하였지만
광복 이후에 편찬되어집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서 식민사관을 주장합니다. 식민사관에는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이 있는데 타율성론이라는 건 우리 역사가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주체적이지 못하고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정체성론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그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에 시대별 발전을 거치지 못하고 우리는 19세기 말까지 고대 사회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당파성론이라는 것은 붕당 정치를 당파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한국 민족은 맨날 싸운다는 거죠. 즉 당파성이 민족성이다라고 일반화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한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을 들 수가 있는데 민족주의 사학은 우리 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고 민족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박은신 선생은 조선 국혼을 강조하는데요.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제열사를 저술합니다. 자, 신채호 선생은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저술하게 되는데 그분은 고대사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하신 분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밑에 따옴표 안에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지 않은 얘기죠.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를 이은 민족주의 자료는 정인보 선생, 즉 한국인의 어를 강조했던 분이고요. 그분과 함께 안재홍 선생을 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조선 후기 실학에 주목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합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는 사회경제사학도 등장합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바탕을 둔 것인데 여러분들 유물사관은 여러분들 교과서 206쪽 날개 글씨에 잘 나와 있죠? 사회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물질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은 백남훈을 들 수가 있고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하여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실증사학도 등장합니다. 교과서 206쪽의 역사 탐구 내용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에 실려있는 글의 일부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은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그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데 이분이 강조했던 정신에는 조선 국혼이 있었죠. 첫 번째 문제는 자료 1에서 박은식의 역사서술에서 무엇을 강조하였는가? 자, 민족 정신이죠. 자료 2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였다는 것을 제시한 글이 되겠습니다.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의 글에 근거하여 식민사관 중 어떤 내용을 비판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일제의 식민사관인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세계사의 발전 법칙에,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종교계의 민족운동을 살펴보시면 먼저 단군 조선을 숭상했던 대종교를 들 수 있겠습니다. 대종교는 북한대에서 중광단을 조직하고요.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섰던 것을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천도교는 여러분들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것인데요. 개벽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기도 하고 또한 소년운동을 전개한 것으로서 유명하지요. 여러분들 어린이날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교는 일제 식민 지배를 하고자 하는
사찰령, 즉 불교를 식민지 통치하에 넣고자 하는 사찰령을 폐지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일화되어지는 불교에 대해서 대항하는 조선불교 유신회가 조직되어집니다. 그 외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민족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근대 사상이 도입되어지면서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EBSI에 제시되어져 있는 수업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대중운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민운동인데요. 1920년대에 농민운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라는 겁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다들 농민들이 소작농이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20년대에 있었던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또 쌀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유출되어져서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작료를 인하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데 부담되어지는 부담금을 좀 지주가 내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는 소작쟁의가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3년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의가 되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암태도에서 소작료 인하 요구가 일어나면서 40% 낮추었는데, 결국 이러한 암태도 소작쟁의가 전국 농민운동을 자극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1930년대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 대공황이 29년도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의 삶도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소작쟁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는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켜 보려고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지만 별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한다든가 하지만 중일전쟁 후에 일제가 굉장히 탄압이 커지고요. 농민조합도 따라서 소멸되어지고 이 소작쟁이도 줄어들게 됩니다. (1920년대에) 일본인과의 차별이 심해지면서 노동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노동쟁이는 생존권을 얻고자 하는 쟁이였는데, 사회주의가 확산되어지면서 조선 노농총동맹이 결성되고 27년도에 분화가 되어지지요. 자, 대표적인 노동쟁이에는 원산 총파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농민들이 펼쳤던 소작쟁이에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1923년도에 일어났었죠. 1929년도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지만 식민지 시기에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1930년대가 되어지면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경한 형태의 노동운동이 나타나는데, 이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조직적인 파업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210쪽, 11쪽에 나와 있죠. 이 두 그래프는 X축은 연도로서 연도의 변화고요. Y축은 쟁의에 참가하는 인원과 그 쟁의의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참가 인원들이 굉장히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동쟁이는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투쟁이 나타나지만 결국 조직적인 파업까지 이르지 못해서 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운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운동이 있었는데, 이들이 3.1운동 때의 민족의식이 고취된 것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지면서 함께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성운동은 근우회가 결성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신간의 자매단체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천도교의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소년운동이 펼쳐지는데, 이때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되고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도축업을 하는 백정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어지면서 그들이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형평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조직했던 조직의 이름이 조선 형평사입니다. 여성운동의 자료로서 근우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 사진이고요.
어린이날 표 사진이 되겠습니다. 즉 소년운동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정의 평등에 관한 형평운동의 자료가 되겠습니다.